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강좌는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이고요.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보기 연암 박지원 읽기라는 제목으로 연암 박지원 선생의 글과 삶에 대해서 배우는 강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은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화성문화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총 16번의 강좌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강좌의 강의를 맡아주신 고전문학자 박수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일전에 이옥 선생과 관련된 12강의 화성 지역학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박지원 선생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성의 인물로 이옥 선생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순간순간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을 얘기하면서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의 문장가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 선생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제 이렇게 감히 세계적 수준의 문장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강좌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대면 강좌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비대면 강좌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재도 다양해지고 했던 면들이 있어서요. 16강 강좌를 진행하는 동안 집에서 좀 심심하시겠지만 새롭게 이런 강좌들을 새롭게 찾아뵙는 이런 강좌들을 좀 보시면서 좀 어려운 시간들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쨌든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 서설을 약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양대 산맥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 적 있죠. 누구였었죠? 우리 고전 사회 정치적인 분이시잖아요. 쌍두마차. 하나는 편리하게 까먹었네요. 그래요? 세종대왕. 그렇죠. 일단은 세종대왕이 있고 또 한 분은 누구겠어요?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이제 충무공 이순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이제 두 걸출한 스타가 있으신데 이 세종대왕과 이제 충무공 이순신은 이제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제 위대한 분들이고 이제 지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가 강대국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이렇게 뭐 예전처럼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냐 이런 거를 이제 넘어서서 그 민족이 자랑할 수 있는 뛰어난 문학가나 사상가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국 하면은 지난번에 누가 바로 떠올랐죠? 셰익스피어가. 그렇죠. 셰익스피어가 떠오르고 뭐 독일 하면 괴테가 떠오르고. 또 뭐 중국 하면은 너무 많아요. 소동파도 있고 이백, 두보, 뭐 사마천 정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문학가나 사상가로서 이렇게 부각되는 인물이 이제 얼핏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래도 이제 일반인에게 좀 알려져 있고 또 정치에서도 가끔 이렇게 거론이 되는 분이신데 다산 선생만 하더라도 경세가이지 이제 문학 이쪽은 아니세요. 그 소설을 되게 싫어하셨다고 제가 맞아요. 그래서 다산 선생만 해도 사실은 폐관 문학을 좀 배척하는 이제 그러니까 정조의 아마 그 정책을 돕는 입장도 있었고 또 다산 선생은 이제 문장가의 개념보단 학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순문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위성 때문에 제가 연암 박지원 선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이제 열하일기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다라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수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되게 뛰어난 또 그 고전 문학자 되시는 분이 영국의 셰익스피어, 독일의 괴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박지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우리 이제 고전 문학 쪽에서는 우리가 고전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뛰어난 분들은 다 이렇게 좀 한두 번 이상은 연암 박지원을 이렇게 건드려요. 그만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상과 문학의 그 어떤 그런 가장 정점이 되는 곳을 가다 보면 연암 박지원 선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옥 선생 강좌를 12강 했는데 네. 이옥 선생은 굉장히 내부로 이렇게 파고드는 분이었다면 박지원 선생님의 그 글이나 뭐 역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 되게 왜 바깥 세상에 대한 그런 관심과 굉장히 좀 또 뻗어나가는 사상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김 연구원님도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보는 눈이 드디어 이제 길러지신 거예요. 예, 그거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 이옥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로 이렇게 조금 이제 들어가는 면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박지원 선생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와 현실,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네네, 주장을 그렇죠. 하시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좀 이제 다르게 보려고 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보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고, 이제 예. 경계인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왜 경계인인가 이제 이해하실 거고요. 예. 삐딱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불량하다는 느낌이 그쵸, 들겠지만은, 안티, 트집 잡고 네, 뭐 이런 느낌.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빅뱅의 삐딱하게. 네,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박지원 선생은 이 변화하는 세상을 이제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이제 근대 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도 통하는 그런 생각들을 보여주고 계신 이제 분이기도 하거니와 예. 어쨌든 우리 이제 고전 문학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보다 뛰어나신 그런 인문학자들이 전부 이 박지원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문장가이자 사상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걸 넘어서서 세계적 수준의 문장가의 반열에 넣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안 박지원이 이제 그거 어떤 대한 그런 예. 이제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제 소개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하다 보면은 이것만으로도 이제 1시간을 넘게 되기 때문에 계속 할 때마다 앞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좀 본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연안 박지원 선생 하면 뭐 열하일기가 최고의 여행기다. 네. 뭐 최고의 그 세계적인 문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팜플렛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얘기가 네. 진짜 이제 연안 박지원 선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더군다나 이제 16강이라고 하는 예. 비교적 많은 시간을 줬으니까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의 바람이라면은 연암 선생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산되고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암 박지원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문장가로 맨날 왜냐면은 우리가 뭐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또 어떤 인물을 떠올릴 때 대부분이 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이제 공자 선생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분이시고 맞아요. 뭐 사마천, 이백, 두보 또 그렇죠. 네, 다 시 공부하는 얘기할 때마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뭐 많이 예컨대 하죠. 뭐 우리가 뭐 삼국지를 뭐 이렇게 이제 배우고 수호지 뭐 손자병법 근데 전부 다 이제 중국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작품이 있고 인물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네, 알아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좀 우리 이제 이 방송이 이 유튜브가 예. 좀 일반인들도 많이 봐서 예. 연안 박지원을 좀 많이 알아서 이제 우리가 정말 흐뭇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문장가가 있었구나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빨리 좀 보고 싶은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예. 뭐 저도 되게 이제 기대가 되고요. 예. 또 뭐 어떠한 거라도 궁금한 거는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제가 제 영역이니까 예. 뭐라도 이제 다 금방금방 아마 할 수 있다는 굉장한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자신감을 너무 가지면 안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연안박전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약간 좀 신나 있습니다. 예, 제가. 예.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연안박전과 함께 그 이제 누구인가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시대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앞쪽에서는요, 제가 예. 좀 연안 박지원이 어떻게 생각한 사람인가부터 먼저 얘기를 하려래요. 몇 예. 번에 걸쳐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 시대를 다르게 봤는가. 음. 요거를 이해하다 보면은 왜 연안 박지원이 자꾸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예. 제가 이제 연안 박지원 최고의 문장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연안 박지원이 최고의 문장가인데 예. 그렇다면은 왜 이제
최고의 문장가라고 하는가에 대한 그 예. 글쓰기의 그 비결의 어떤 한 단면을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걸로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써봤지만 네. 쓰기 전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뭐 마음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글쓰기의 비결을 보면 그분의 또 성품이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또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비결에 이제 조금 한 맛보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우리가 연안박전 선생 하니까 이제 그래도 초상화 한번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PPT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바로 그 초상화인데 예. 이게 연암의 손자인 박주수가 예. 이제 19살 때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아, 예. 그래서 연암의 둘째 아들이 이제 박종채가 있어요. 연암의 첫째 아들은 이제 그 큰형님이 예. 자식이 없어가지고 거기 이제 옛날에 그러면 양자루다 이렇게 예. 입양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가 이제 그 어떤 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랬는데 예. 그 박종채의 이제 첫째 아들이 개화기 때 또 그렇게 유명한 박규수라고 있어요. 아, 예. 네, 알고 19세기에 그 개화 사상의 있습니다. 어떤 선두주자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박주수인데 이 음. 박주수가 19살 때 자기 이제 할아버지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 상상해서 그린 그림. 그러면요 어떻게 이제 직접 보진 못했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맞춰 그림을 되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예.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렸을 때 한 7할 정도는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얻은 그 초상화가 예. 바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원래 보면은 뭐 많은 초상화들이 그 후손들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아, 진짜 그때 이제- 그린 건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게 예. 네. 되게 이제 또 이렇게 핏줄이라는 게 닮다 보니까 예, 맞아요. 예.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단계 그릴 수가 있으세요. 예. 요 그림 가지고 제가 사실 1시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일단은 딱 봤을 때 네. 외모가 좀 어떻게 여리여리하신 편인가요? 좀 아니면은 좀 뭔가 이렇게 좀 풍만하신 편인가요? 풍채가 이제 당당하시네요. 풍채가 당당하죠. 풍만하시다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좋게 표현하면은 풍채가 좋다. 예. 근데 이제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예. 조금 뚱뚱하신 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름철에 땀띠로 좀 고생을 하셨어요. 아, 네. 그랬구나. 그래서 되게 이제 연암협이라는 곳에서 저 황해도 이제 금산에 있는데 거기로 이제 자주 가셨는데 예. 여름철에는 벌레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또 땀띠로 더워서 고생을 하셔서 예. 이제 한양으로 와서 이제 주로 여름철에는 살고 이제 그런 오. 사연도 이제 갖고 계세요. 그렇군요. 근데 저 딱 보면은 재밌네. 제일 좀 특별히 보이는 얼굴 외모 중에서 좀 특별해 보이는 점이 없나요? 얼굴 뭔가 좀 남다른 점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매섭네요. 그죠? 눈이 딱 10시 10분짜리서 이렇게 치켜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되게 이제 무서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 되게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글은 되게 유머가 넘치고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목이 잠겼는데 그래서 그 유머가 되게 넘치고 또 부드러운 맞아요. 분이세요. 다들 그리고 그런 인상으로 기억하고 있을 그죠? 것 같아요. 교과서에 근데 양반전이 나오니까. 얼굴만 보면은 되게 무섭게 생기셨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친인척들과 얘기할 때는 예. 그 옆에서 이제 친인척들이 무서워서 연암 선생이 얘기할 땐 꼼짝도 안 하고 듣기만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 아, 딱 풍채가 스타일을 당당하시니까. 보면은 워낙 이제 위압감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압도하는 게 있으시고 유머는 있지만 주장도 강하시니까. 그렇죠. 강하셨으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게 지금 이제 저기 좀 도드라진 부분이 학창이라고 하는 이제 옷을 입고 계신 건데 예. 소매랑 그다음에 저기 뭐죠? 저 옷깃이 저렇게 좀 색깔이 도드라지죠. 예, 그렇네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건 교양 지식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예. 그 옷깃은 한자로 지금 잠시 목이 잠겼는데 이건 유튜브 방송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커피 마셔도 되겠죠? 이렇게 물 드세요. 지금 물 드시는 시간으로 하시죠. 네. 그 옷깃은 한자로 영이라고 하고요. 예. 소매는 이제 수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옷에서 조금 이제 때도 잘 타고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렇게 좀 다른 색으로 한 거예요. 근데 오. 그 두 개를 합쳐서 영수라고 하잖아요.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예. 우리가 왜 저 정치 지도자끼리 회담할 때 뭐라고 하죠? 영수회담이라고 영수회담이라고 하죠. 하죠. 아, 그게 이제 그렇구나. 여기서 나온 건데 그게 옷깃과 소매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 옷깃과 소매가 옷에서 되게 도드라지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두머리 지도자끼리의 회담을 영수라고 하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저걸 보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런 것만 해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기만. 네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영수. 네. 예. 자, 그러면은
아, 자, 이제 여러분들 요 그림이 되게 이제 재밌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저분이 예. 그 연암의 7대 종손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초상권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지금 쓰는 겁니다. 예. 제가 저거를 굳이 꼭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함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저가 한번 저기 얼굴 가운데 딱 예. 눈에 띄는 부분 없어요? 아, 눈이. 그렇죠. 눈을 보면은 그렇네요, 진짜.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10시 10분. 제가 저거 보면서, 야,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 이게 너무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저 분을 보면은 되게 좀 귀엽게 생기시지 않았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 초상하다 보니까 되게 엄숙하게 그렸지, 어. 원래 연암의 외모는 저 연암의 7대 종손과 같이 오히려 조금 이렇게 좀 귀염성이 있는 그런 외모가 아니셨을까? 예. 그 죄송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여성분들한테- 죄송스러워요. 아니 네. 제 생각에는 약간 네. 좀 약간 익살스럽고 약간 익살스럽고. 저런 분이 또 재밌게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글 자체가 되게 익살과 유머를 기반으로 하는 게 맞아요. 연합 문학의 예. 특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엄숙하고 근엄하기만 한 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제 또 어떤 유머를 즐기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분 이제 그 얼굴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아, 연암 선생이 어쩌면 요렇게 닮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같이 만났기 때문에 기념으로 이제 제가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도 그 손자가 그린 거니까 그것도 한참 옛날인데 그렇죠. 역시 유전자의 힘이 대단하네요. 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 저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 이제 남 드라마를 주인공이 많이 누구냐면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아요. 그냥 가끔 보는 건데. 예, 밥 잘 사주는. 거기에 이제 정혜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도 봤어요. 근데 이 그거. 정혜인이 누구의 6대 후손이에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정약용 맞아요. 다산 들어본 것 정약용의 같아요. 네. 6대 후손이에요. 어, 그럼 뭘 말해주겠어요? 다산 선생이 얼마나 잘생겼겠는가. 그런 건가요? 핏줄을 보면. 그런 생각 네, 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그래서 타고 나서 해야 되는데. 핏줄의 힘은 대단하다.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박지원 선생의 외모를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예. 키가 크고 풍채가 좋으셨어요. 예. 하지만은 이제 땀띠로 많이 고생을 하셨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로를 쳤는데 예. 무어가 엄청 컸다. 맞춰보시겠어요? 일단 키가 큰 게 먼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왔고. 컸을까요? 네. 얼굴이 크셨나? 아까 근데 되게 일반인은 얼굴이 좀 크게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맞추기 힘들 것 같죠?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상 빨리 하겠습니다. 뭐가 크셨냐면 목소리가 엄청 크셨어요. 아, 예. 왜? 그래서 그 가정록에 보면은 그 관아에 이제 계실 때 예. 그 면천군수랑 이제 안이 현감을 하셨거든요. 예. 목소리가 크니까 관아에 있던 귀신이 놀라서 도망갔대요. 음, 그런 일화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좀 쩌렁쩌렁. 이게 야화 같은 울리셨습니다. 건가요? 그게 약간 예. 귀신이 도망갔다 이런 얘기니까? 야사이기는 하지만은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가 된 걸 보면은 목소리는 진짜 그만큼, 컸다. 네, 그만큼 목소리가 컸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무엇이셨다? 태양인. 체질로 보면 태양인이신 건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양인이 되게 적잖아요. 혹시 태양인이 어떤 기질인지에 대해서는 살짝 들어본 바가 있나요? 제가 옛날에 네. 예전에 무슨 태양인 이재마라는 드라마 때문에 맞아요. 잠깐 본것 같은데 이재마가 태양인이잖아. 그게 뭐 이렇게 보니까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발산하고 막 기질이 네. 막 다혈질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제가 괜히 생각해봤어요. 아니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상 체질이라 해서 이재마가 뭐 예.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이제 이런 걸로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태양인은 별로 없대요. 근데 태양인의 그래요? 특성이 일단 남보다 사고력이 되게 뛰어나대요.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요. 판단력도 이렇게 이제 명석하고 이게 이제 장점인데 예. 약간 좀 독재형이래요. 아. 그리고 이제 좀 다혈질이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좀 약간. 자중을 압도하는 그 스타일에서 딱 좀 이렇게 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그 대신에 대담하지 못하대요. 그래요? 근데 얼핏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근데 아니에요. 그 연암 선생 그 자기 기록하면 어릴 때부터 예. 무서움을 많이 타서 그래요? 화장실에도 잘 못 가셨대요. 그거 좀 다르죠. 근데 그러고 보면- 너무 그 작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니까. 네, 저는 그렇죠. 되게 강할 것 감사하실 같지만 거예요. 사실은 또 무서움도 이렇게 많으신 분인데, 예. 근데 저 반대로 호기심이 또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열알기 보면은 꼭 이저 왜 보면은 남들이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예. 네, 그래서 몰래 이렇게 나가서 구경하고, 그래야 이제 거기서 이제 문학, 새로운 문학,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아. 호기심. 네, 그래서 호기심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셨습니다. 예. 자, 앞에서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 걸로 좀 많이 시간을 끌고 있는데 예. 조금 아주 본격적으로 가보자면 사실은 이제 연암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예.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들려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이제 생태글쓰기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자식의 증언, 이 박종채가 예. 그 자기 아버지의 이제 일생을 기록한 과정록이라는 걸 남겼어요. 예. 덕분에 이제 연암 선생의 평소 언행이 이 과정록에 굉장히 풍부하게 담겨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몇 그 장면인데, 저기 이제 세 가지의 일화가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제가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언젠가 진지를 드실 때였다. 까마귀 두 마리가 뜨락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 반포하러 왔느냐 하시더니 몇 조각 고기를 섬돌 아래 던져주셨다. 그러자 과연 한 마리가 그 고기를 물고 가 반포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그 광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셨다. 네, 내가 이제 요 글을 이제 이렇게 이제 담아봤는데 일단은 연암 선생은 사사로이 도살한 고기는 이제 드시지 않으셨대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거 읽어보면은 집안에 이제 개는 주인을 따르는데 예. 그 기르면 잡아먹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기억나요. 옛날에는 그렇죠. 또 시골에서 이거 개를 기르는 이유는 여름철에 보양하기 위한 이유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뭐 그게. 네, 이거 우리가 이제 이혹할 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함부로 도살하면 안 된다, 다 신고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연암 선생이 저 시절에 저랬던 게 특이해요. 어떻게 그 개를 기르면 잡아먹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기르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개를 기르지 않는다는 그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얼마나 생명을 갖다가 존중하고 사랑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저 얘기는 참 가슴이 아프네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개를 기르기 시작하셨는데. 개 기르기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게 그 개가 저걸 못 물어보겠어요. 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아니 그럼 좋게 생각하세요. 반려동물로 키우시는구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바깥에서 가슴이 키우시는구나. 아파가지고. 근데 막상 네.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제가 네.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요. 시골에서는 뭐 다 또 그러시는. 저는 또 마음은 좀 연암 선생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왕이면 집 지키는 개로 키우셨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이제 여름철에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연암 선생은 그래서 개를 안 기르셨고요. 예. 우리 이제 두 번째 아까 읽어봤잖아요. 예. 저 반포라는 뜻 아세요? 반포가요 뭐냐면은 반포지호라는 게 있어요. 예, 들어보셨죠? 그래서 반포라는 게 이제 먹은 것을 되돌려 갚다라는 뜻인데 부모님한테 드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일단 저기 혹시 까마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까마귀가 네. 일단 좀 이렇게 그 히치콕의 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나온다. 까만 새들이 확 이렇게 그렇죠. 아마 까마귀가 아닌가.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구나. 그거가 있고 네. 또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동양에서는 또 길 쪼고 뭐 효를 행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꾸로 알고 계시네. 야, 그래요? 까마귀는 재수 없다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저희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까마귀 하면은 재수 없다. 그래서 맞아요. 불길하다. 그래서 까마귀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까치 소리가 좋고. 그렇죠. 까치 소리가 좋고, 그러니까 반갑고 까치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까마귀는 흉조, 불길한 새. 이제 그런 게 우리 이제 나라에서는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인데, 예. 근데 연암 선생이 저 까마귀가 앉아 있는 걸 보고서 오히려 지금 뭔가 먹이를 주시잖아요. 예. 쫓아내질 않고 예. 그러면서 반포하러 왔느냐. 반포지호라는 게 뭐냐면은 까마귀가 근데 효의 상징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군요. 대개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잖아요. 예. 근데 까마귀를 관찰했더니 까마귀는 거꾸로 자식이 부모한테 먹이를 물려주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반포지호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반포라는 게 먹은 것을 되돌려 갚다. 자식이 되돌려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효의 상징이 또 까마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네요, 진짜로. 이제 과학적인 진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 까마귀만 자식이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가. 그래 봤더니 그 이유가 이제 몸집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작은 새가 큰 새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건데,
부모가 너무 자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유어진 거고 자식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군요. 아무리 자식이 뭐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절대 사랑할 수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감히 자식들이 아무리 뭐 효를 다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무한한 사랑인 거죠. 네, 조건 없는 사랑. 하여튼 그런 이제 진실은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진실을 알아야 돼요. 속은 채로 잊고 싶은데 진실을 자꾸 알려주세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진실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연암 선생이 이렇게 진실을 탐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이제 근데 그걸 보면 흐뭇해야 되는데 왜 슬픈 표정으로 오랫동안 바라봤을 것 같아요? 저게 좀 재밌지 않나요? 그 부모님한테 그 효도를 다하지 못하셨다는 마음에 그러신 걸까요? 그건 너무 상상력이 아니 상상력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원래는 흐뭇해야 되는데 왜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건 부모한테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 슬플려면은 부모님이 어떤 상태여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셔서. 그렇죠. 돌아가셨기 때문일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제 그 연암의 이제 어머니가 23살 때 돌아가세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저 박필균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이때 같이 돌아가시고요. 동해년에. 그다음에 3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요. 아버지가 이제 박사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연암 선생은 워낙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뿌리 깊다 그랬나? 뼈대가 있다고 해나? 굉장한 그런 어떤 이제 사대부가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연암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50살까지 모였다? 네, 그 무직 정확히 말하면 백수. 50살까지 이제 백수셨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50살까지 백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위대한 문학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보는 건데 근데 이게 왜 대단하느냐? 뿌리도 있고 인맥도 되게 화려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럼요. 문장가로 되게 또 유명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이제 또 과거가 워낙 이제 부정부패의 온상이었고 또 어떤 권력의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고 과거 제도에 대해서 회의가 있으셨군요. 네, 또 친구 절친 이천의 또 어떤 죽음과도 관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막은 아니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음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도 짚어봐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보면 어쨌든가 30살 때 이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주면서 슬픈 표정으로 본 게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연암이 사사롭게 도살한 고기도 먹지 않고 개를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르지 않은 걸 보니까 이렇게 개의 어떤 오늘날 개념으로 뭐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물권이죠. 동물권, 개의 동물권, 그렇죠. 동물권이 되죠. 개의 동물권까지도 소중하게 여긴 분이구나. 요 당시엔 되게 남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되게 좀 정이 많으신 분이셨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속정도 되게 많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암 선생님 무덤은 지금 이제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 지금 보면은 사실은 연암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전혀. 그래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이런 어떤 실학자에 대한 그런 이제 재조명 작업이 있다 보니까 그 발굴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은 거죠, 그 묘지석을. 찾아내가지고 여기가 바로 이제 연암 선생 묘지구나 해가지고 그때 발굴된 게 1959년에 발굴을 해가지고 그때 좀 되게 좀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근데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허물어지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인터넷에서 제가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따온 건데 2011년에 다시 이렇게 조성을 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비석에다 빨간 글씨를 써놨네. 그렇죠. 이제 중국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중국이 되게 이제 붉은 것들이 이렇게 붉은색 맞아요. 집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 붉은색이 우리 동양에서의 붉은색은 어떤 이미지인 줄 아세요? 어떤 상징이 있어요. 붉은색. 모르시죠? 붉은색은 왜 동짓날에 팥죽을 갖다 이렇게 뿌리는 이유를 아세요? 동지 팥죽을 해먹고. 그 악귀를 물리치려고. 그렇죠. 왜 인주색이 빨간 줄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악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이 붉은색의 이미지가 이제 나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 그래서 인주도 빨갛고 이제 동짓날에
붉은 팥죽을 예. 뿌려서 귀신을 몰아낸다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봤어요. 어디쯤인가 봤더니 예. 요 38선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저 임진각에서 보면은요, 그 너머 정도는 헤아려 볼 수 있을 정도의 연암 선생 이제 묘소가 있으니까 예. 뭐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이제 가서 한번 이렇게 직접 확인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문장가의 묘도 이제 언젠가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직도 이제 좀 본론으로 지금 직행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서설에서 머물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연암 글쓰기의 가장 핵심이 예. 생태 글쓰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일전에 이호 강의에서도 말씀을 그렇죠. 하셨죠. 제가 생태 글쓰기를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좀 약간 서글퍼하기도 했고 예. 왜냐하면 아직 이제 제가 생태 글쓰기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생태 글쓰기라는 게 우리 학계에서 이제 이게 쓰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론화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것을 이제 알아주지 아니함에 대한 그런 저의 이제 어떤 속상함, 서글픔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예.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제 이옥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연암의 저는 글쓰기의 그 시작이 이 생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옥 선생이랑 뭐 묶이는 연결되죠. 것도 나쁘지 그렇죠. 않죠. 이 생태 글쓰기가 이제 이옥 선생이랑 묶여서 좀 이따 같이 얘기가 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 그림은 연암 선생 남아 있는 그림이에요. 아, 직접 그리신 건가요? 그렇죠. 저게 이제 옛날에는 시서화 일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글을 잘 쓰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이제 글씨도 잘 쓰고 연암 선생 글씨가 되게 좋거든요. 이 열하일기 보면은 이제 그냥 중국인들이 예. 연암 선생 글씨 한번 쓰면 그냥 좋아가지고 너도 나도 막 그냥 그 글씨 써달라고 막 그러는 아.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림도 잘 그렸는데. 연민 이건 선생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갖고 예.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지금 단국대에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예. 단국대에 있는 그럼 연암 선생 국화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 그림도 이제 설명할 게 많지만은 왜냐면 이제 동양화가 예. 보는 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왜 막 이렇게 상관없는 갑자기 막 쥐가 나오고 이럴 때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건 나중 기회에 하기로 예,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암 선생은 제가 제목을 삐딱이 세상복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주 그냥 그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시선을 늘 벗어나서 세상을 늘 다르게 보세요. 그래서 연암 선생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 이렇게 어떤 자유로운 상상력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개발하는데 연암 선생의 생각만 한 게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그죠? 많이 했던 그래서 것 오히려 이렇게 디자인 계통이나 광고 홍보 계통이나 이런 쪽 분들은 연암 선생의 이 글쓰기의 어떤 생각, 태도를 갖다가 공부를 하시면요. 예. 정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이 종북소선 자서에 나오는 글인데 시작이에요, 저게. 아, 포이 씨가 죽은 뒤로 문장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다.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약간 배경이 필요하겠죠. 예, 예. 일단 포이 씨는 좀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포이 씨가 누군지 처음 들어보죠. 예, 예. 우리나라 그 한글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세종대왕. 그렇죠. 세종대왕입니다. 집현전 학자들과 노력해서. 예. 자, 중국에서 이 한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그런 분인가 보다. 아, 그렇죠. 네, 눈치가 빠르시잖아요. 우리 이제 김 선생님이. 수능 세대. 네, 수능 세대. 저는 포이 씨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 예. 이제 보키 씨라고도 많이 불려요. 아, 중국에서 보키 씨가 포이 씨라고 예. 불리는 보키 씨는 많이 들어보셨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한자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는 전설상의 인물이 두 인간이 있는데 하나가 창일, 예. 눈이 4개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저 이제 포이 씨, 보키 씨로도 불리는 포이 씨인데 예. 이 사람은 뭐 저 이렇게 저 몸은 뱀의 몸이래요. 예, 저 그 특이하죠. 그림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중국의 전설상의 3대 이제 임금 중에 이제 하나가 보키와 해당되는데 여와 그림 같은 게 많이. 맞아요. 맞죠. 예. 잘 아시네. 왜냐면 이것도 얘기가 머릿속에서 길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책을 가면은 사보세요. 그 박수민 선생님이 책을 많이 쓰셨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포이 씨 얘기는 또 나중에 예, 따로 나중에 하기로 하시죠. 하고요. 예, 어쨌든 한자를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지금은 가겠습니다. 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이 보키 씨, 문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보키 씨가 죽자마자 예. 문장이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문장이 흩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글의 정신이 다 죽어버렸다. 아,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러면은 죽고 나서 왜 그러면 어떤 그 글자에 담겨 있는 그런 생생한 정신이 다 죽어버렸다고 얘기를 할까?
그것도 그 힌트는 예.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본문에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한번 제가 다음 걸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후세 독서를 부지런히 한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친 마음과 얕은 식견으로 마른 먹과 썩은 종이 사이를 흐리멍텅하게 보면서 좀의 오줌과 쥐똥을 주워 모으고 있으니 이는 이른바 술찌개미를 먹고서 취해 죽겠다는 꼴입니다. 어찌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재밌는데 그러니까 얘기네요. 오늘날 이제 독서한다는 사람들이 그 얕은 식견으로 썩은 종이 사이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말똥말똥한 눈이 아니라 흐리멍덩한 눈으로 보면서 예. 조모준과 쥐똥 모으는 거라요.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저 원래는 이렇게 단어가 세시니까. 그런 단어가 세시요. 좀 약간이 아니라 센 단어가 많으세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되게 은밀하게 숨겨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암의 글쓰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연암의 일단 마음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는 그 연암의 마음을 좀 이제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야 독서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오히려 야 독서하는 인간들 그거 저 썩은 종이 사이를 흐리멍덩하게 보면서 너희들 다 조모좀 쥐똥 주워 먹고 있는 거야. 이거 술찌개미 먹고서 취해 죽겠다는 꼴이야.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한 분은 연암 선생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강한 도발이네요. 그렇죠. 오늘날 책을 많이 읽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대로 야 너희들 독서하는 거 이거 다 헛짓이야. 예, 맞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 위선적으로 하지 마.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자 이제 앞에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연암 선생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정신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이미 이제 그 처음에 이 보키 씨가 글자를 만들 때 창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한자는 맨 처음에가 상형 문자 형태예요. 이런 건 제가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이라면 여기 직접 이제 이렇게 칠판에 그려주면서 할 텐데 예를 들어 이제 날일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점 모양. 그렇죠. 여기 이제 흑점이라는 소리도 있고 뭐 삼조고라는 소리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색이다 보니까 네모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글자였어요. 그림 글자. 근데 이게 후대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서 그다음에 행서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처음에 원래의 글자가 상형 문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글자 자체가 어떤 그 사물의 형상과 일치를 했는데 이것이 뒤에서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전서, 예서, 그다음에 행서 이렇게 가면서 기호화가 되잖아요, 글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물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사물의 실질을 담아내지 않고 이제 우리는 좀 약간 어려운 용어로 형해화됐다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그야말로 알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죽은 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문자를 어차피 읽어봤자 그것은 어떤 사물의 본질이라든가 애초에 그 정신에서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괜히 진부하고 상투적인 쓸데없는 헛짓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서를 막 되게 그 예술성을 따지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 글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셨네요. 이제 연암은 문장가의 입장에서 이제 그 글 자체에 사물의 본질이 담겨 있었던 것들이 너무 기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훗날에 그 우리가 보는 글자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원래의 정신, 사물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문제 의식을 보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나 이게 이제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이제 그래서 좀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푸른 나무 그늘진 뜰에 철새가 짹짹거립니다.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크게 외쳤지요. 이것이 내가 말한 날아가고 날아온다는 글자고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한다는 글이다. 온갖 빛깔을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문장은 없다. 오늘 나는 글을 읽었다. 이것도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다는 것, 그러니까 독서를 한다는 거는 어떤 행위죠? 활자화된 무엇을 읽는 거죠? 글자를 이제 읽어서 해석하는 행위죠. 그렇죠. 책을 읽는 행위잖아요. 근데 지금 연암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 두 마리가 짹짹이면서 서로 이렇게 막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보더니
나는 글을 읽었어. 어. 야, 이런 식으로 글 읽으면 되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가뜩이나 맨날 뭐 이렇게 공부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예. 어린 시절에. 어.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뛰노는 그런 어떤 자연 풍경, 내가 눈앞에서 보는 것이 만약에 책 읽기라고 한다면 예. 알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하는 거를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고 맨날 연암 생각에 따르면 진부한 그런 어떤 지식을 보면서 공부하라라고 그런 연암 표현에 따르면 좀 센팔로 헛짓을 한다. 연암 생각이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좀 쉽게 동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일수록 동의가 잘 안 되고 아, 그냥 책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걸 얘기를 네. 들으면 네. 와 저렇게 해도 볼 수 있구나, 나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뭐 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연암 선생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사실은 연암의 어떤 글쓰기 정신은 제가 되게 자주 얘기를 하겠지만은 연암은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옆에 책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우리가 이렇게 활자화된 그 종이 그게 아니라 지구가 하나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암의 이 어떤 새로운 독서 정신을 독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예. 이제 뭐냐면 우리가 독서는 그냥 이렇게 종이 활자화된 책을 읽는 행위로 바라보지만 연암은 그게 아니라 내가 눈앞에서 바라보는 이 우주 만물 하나가 거대한 책이기 때문에 예. 그 내가 눈앞에 있는 삶의 현장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게 진정한 책 읽기야라고 말을 해요. 그게 형식일 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이, 그건 아닌가요? 형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 책은 이제 뭐 배움에 있어서 네네. 책으로 배울 수도 있고 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사물을 보고 깨달을 수도 있는데 너무 책에만 갇혀 있는 거에 대한 그거에 얘기가 문제의식이냐?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독서하면은 무조건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걸 독서라고 하지. 맞습니다. 연암식으로 이걸 독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연암 생각에 그 우리가 읽는 그 지식이라는 건 너무 진부하고 낡았어. 이거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사물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독서가 아니에요. 연암의 정신은 관찰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예.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요거 다음 프레임에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요것만 본다면 연암은 지금 책을 읽는 행위가 이렇게 우리가 내가 눈앞에서 보는 이런 자연과 사물 또 삶의 현장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제대로 된 책 읽기일 수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게 생태 이제 글쓰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생태 글쓰기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바로 연암의 요 문장에서 나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벌레의 더듬이와 꽃술에 관심이 없는 자는 도무지 문장에 정신이 없는 것이고 사물의 형상을 음미하지 못하는 자는 한 글자도 모른다고 말해도 상관없다. 자, 네. 근데 참 우리 김 선생님은 글 쓰는 거는 어떻게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로 많이 쓰죠. 그렇죠. 또 논문도 쓰실 근데 때가 저도 있었고. 언젠가는 이제 저만을 위한 글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쵸. 많이 합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좀 나만의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예. 남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적은 글을 쓰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연암 선생 제대로 배우면 돼요. 자, 그렇군요. 연암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벌레 더듬이와 꽃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 이건 문장의 정신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야.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일단 벌레에 관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이옥 선생님 강의 준비하면서 갑자기 좀 가져갔는데 그렇죠. 이옥 선생 덕분에 예. 생각해 보니까 이옥 선생이야말로 벌레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맞네요. 사람이고 그렇네요. 꽃을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이옥 선생은 정말 여기에 가장 문장의 정신에 부합되는 그런 일단은 분이네요. 생각을 갖추고 있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옥과 이제 연결이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저희가 더듬이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네. 공룡알 화석 산지라고 화성시에 네. 그 서신면 쪽에 송산면에 있는 그 자연유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처제가 와서 처제를 데리고 거기 갔는데 벌레들이 날아다니는데 더듬이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더듬이 신기했구나. 그래서 네네. 뭐 더듬이가 뭐 저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한 그랬구나. 적은 있습니다. 더듬이가 되게 멋있는 것들이 예, 있잖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그러면 벌레 더듬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본 적은 있으실까요? 거기까지는 아니시겠죠? 예. 근데 이제 연암은 더듬이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벌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문장에 정신이 없다니까 이건 글 쓰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제 꽃술이에요. 꽃도 아니고 또 꽃술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인데 누구도 벌레에 관심을 갖진 않아요. 왜냐하면 벌레는 우리가 이제 하찮은 인생. 예, 예. 그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놈. 그렇지, 오히려 가장 이렇게 좀 하찮고 쓸모없고 할 때 벌레를 얘기해요. 예, 예. 그 벌레를 보면 어때죠? 대부분의 사람 벌레 보는 순간 막 이게 소리 지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눈을 피하거나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피하거나 잡으려고 막 아니면 하거나 뭐. 잡는 게 아니라 죽이잖아요. 예. 밟아 죽이거나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거나 예, 맞아요. 무서워서 이런 거잖아. 예. 근데 연하면 지금 정반대로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면 그래 문장에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뭘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벌레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다음에 하찮다고 여기는 생명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장의 정신을 갖추려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상투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고 예.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거를 저는 요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하찮다고 생각하면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외면해요. 아예. 하지만은 위대한 사상가나 예술가는 늘 어떤 그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가장 하찮고 평범한 것에 가장 위대한 본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따로 한 2시간에 걸쳐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암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우리가 뭐 뒷샹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전부 가장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예술의 본질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연암의 그 장관론도 똥거름과 기와 조각이 장관이다. 이게 이제 열하일기의 가장 핵심인 건데 예. 아니 똥하고 어떻게 깨진 기와 조각이 가장 쓸만한 볼거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죠. 예.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뒤쪽에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오히려 소홀히 여기고 지나치는 그 쓸모없고 하찮은 거를 꼼꼼하게 봐라. 이 태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준다면 일단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하찮은 인생 하면은 이 벌레가 생각나요. 가장 하찮고 이게 인생이야? 할 때 떠오르는 벌레가 있어요. 4글자.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저 혐오. 근데 이제 하찮은 인생 할 때는 하루살이요. 그렇죠. 하루살이가 떠오르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거 하루살이는 2, 3일 사잖아요. 길게 살아봤자.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하루살이가 12시에 죽으나 6시에 죽으나 의미 예. 없어 보이죠. 예. 근데 이 하루살이가 그 날개가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날개예요. 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요. 하루살이가 그 하루 동안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알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그 오연 스님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위대한 성자라는 이제 시를 쓰셨는데 그게 그 하루살이의 요건 이제 시를 보셔야 돼요. 요거 얘기가 길어질까 봐 지금 머릿속에 좀 강박관념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하루살이는 예. 뜨는 해를 보고 지는 해를 보고 미련 없이 죽는데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더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이제 그거를 좀 대비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옥문학상을 탔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살이 해찬어 봤는데 이분은 야 하루살이가 뜨는 해 지는 해를 보면 우주 이치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닫고 미련 없이 죽어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더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산 것 같지도 않게?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다르게 보는 요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꽃술에 관심을 가지라는 건 또 뭘까? 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 그렇죠. 이제 꽃에 대부분 꽃잎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지. 그렇죠. 꽃술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혹할 때 공부를 했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이 꽃을 본다는 거는 이게 미적인 거라 그랬나요? 제가 윤리적인 거라 그랬나요? 윤리적인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꽃을 좋아한 이혹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예. 그러면은 이 꽃술을 보라는 거는 이 꽃을 볼 때 이제 그걸 윤리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미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늘 어떤 사물을 볼 때도 그거를 인간의 도덕과 결부시켜서 봐요. 근데 연암은 그 사물은 사물 자체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인간 주체와 객관화시켜서 분리시켜서 그 사물 자체로 보려고 하는 걸 말해요. 그렇군요. 그 벌레 더듬이의 기능이 무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벌레 더듬이. 벌레 더듬이는 뭐 대부분 이렇게
그 감각을 이제 맞아요. 근데 그 감각이 촉각, 어떤 벌레는요, 그게 시각도 있대요. 냄새를 맡기도 해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관찰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저 더듬이와 꼬스를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벌레의 더듬이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여기에 시각, 후각, 촉각 이런 감각이 더듬이를 통해 나와요. 그다음에 사람들은 그냥 꽃만 봐요. 그냥 딱 대충. 그러면서 거기서 관념적으로 보고 인간의 도덕을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행위를 하거나 예. 그냥 그 자체에 머무는데 꽃술까지 이 저 식물학자들은요 이렇게 꽃 좋아하는 사람들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늘 꽃술을 중심으로 찍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꽃 자체만 보지만은 예. 꽃술까지 관찰할 수 있는 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꽃술도 이제 생존에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수정이 되는 그렇죠. 기능을 그게 또 하니까요. 수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암이 이 벌레와 꽃술을 얘기한 게 그게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문학자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 쪽에 필요한 사고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형상을 음미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관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지만 연암은 뭐 까마귀 날개가 검지 않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이제 듣다 보면은 그게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봐야 본질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암의 어떤 문장의 그러니까 그 사물의 형상을 자세하게 관찰할 줄 모르면 한 글자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글자의 그러니까 어떤 글쓰기의 시작, 문장의 정신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벌레와 꽃을 사물의 형상에서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암의 글도 보면은 어떤 사물의 생태를 통해 배운 어떤 관찰과 깨달음을 인간의 삶과 현실을 반성하게 하거나 돌아보는 대로 이렇게 확장이 돼요. 제가 얘기하는 생태 글쓰기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이 사물을 우리가 인간이 배움의 대상으로 설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근대 세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일단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맞아요. 다른 사물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데 맞습니다. 연암 선생은 그게 아니라 사물 자체도 각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존중을 해요. 그래서 그 하찮은 벌레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배움을 얻어요. 그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였죠? 이옥 선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옥이 오히려 벌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발견의 어떤 출발이라고 봐요. 그 생각하는 그 태도 같은 그렇죠. 게 생각하는 비슷하니까. 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일반인과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물의 형상이나 관찰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교정하게 하는 그런 글쓰기 행위를 제가 생태 글쓰기라고 하는 건데 예. 연암 글쓰기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이제 생태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태 글쓰기의 출발은 사물과 이런 것들을 하찮다고 여기지 않고 인간과 동등하게 소중하다라는 어떤 깨달음에서 시작돼서 그거를 이제 글쓰기로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 어떤 과정부터 사고에 이르는 그걸 저는 이제 생태 글쓰기라고 하는 건데 요런 어떤 생태 글쓰기를 실현한 작가가 연암, 이옥, 이덕모 요런 분들이라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 얘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은 연암 어떤 글쓰기 성색 정경론인데, 네, 제가 지금 여기 잘 안 넘어가고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꽃술 그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예. 인터넷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우리가 이제 꽃술에 관심을 갖자. 예. 꽃만이 술이 아니라 엄청 꽃술 하나하나. 예. 우리가 이제 강조가 꽃술을 돼 보는 있네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술이 이제, 되게 큰 거. 그죠. 이제 꽃술이 되게 크죠. 맞아요. 우리 저렇게 큰 꽃이 있었나? 네, 그래서 이 식물학자라든가 이저 그런 동호회에서는 이 예. 꽃보다는 이렇게 이제 꽃술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은 일반인의 시선과는 다르게 예. 확실히 이제 꽃술까지 접근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암의 성색 정경이라고 하는 건데, 예. 요 부분이 이제 연암의 글쓰기의 본질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예. 한번 요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삼라만상을 자세히 관찰해 팔괘를 만들었다던 포이 씨가 죽은 뒤로 그 문장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벌레의 더듬이와 꽃술, 돌의 파란빛과 새의 비칫빛, 비칫빛 등 그 글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고 솥의 발과 병의 허리, 해의 고리 모양과 달의 테두리 모양 등 그 글자의 형태는 여전히 온전하게 있다. 바람과 구름, 우레와 번개, 비와 눈, 서리와 이슬 및
새와 물고기, 짐승과 곤충 등 웃고 울고 지저귀고 울부짖는 것들의 소리, 빛깔, 정취, 경물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앞부분은 좀 전에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 벌레, 더듬이, 아까 말한 꽃술 이런 것들은 그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은 글자 자체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호화되면서 형해화되고 그래서 본래의 뜻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창일이와 그다음에 포이 씨가 관찰했던 그 자연 사물들의 원래 모습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죽어버린 문자에서 찾을 게 아니라 애초에 그죠? 창일이와 포이 씨가 관찰했던 그 자연 사물의 형상을 꼼꼼하게 관찰하면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자연 사물의 소리, 빛깔, 정취, 경물이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읽어내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연암이 그런 문장에도 소리와 빛과 그다음에 정치와 경물이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있다라고 이제 길게 그 문장론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생태 글쓰기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연암이 말한 이 자연 사물에서 그 문장으로 옮겨진 그 문장의 소리, 빛깔, 정치, 경물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글쓰기의 그 원리를 발견해내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이론화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생태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 생태 글쓰기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 사물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그 방식이라든가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 글쓰기의 원리나 과정을 제가 이렇게 좀 탐구를 해보고 싶은 건데 여전히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처음 만들어내는 이론이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 와서 여전히 이제 좀 관심이 덜한 문제가 아니고 인정을 잘 안 하는 그 느낌이 좀 서운하다. 네, 이렇게 개인적인 서운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한 번 더 이렇게 좀 해볼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과 비슷한 얘기를 이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욕의 성상색성입니다. 짓는 자가 어찌 감히 짓겠는가? 짓는 자로 하여금 짓게 하는 자가 지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천지만물이 바로 그것이다. 천지만물은 천지만물의 성이 있고 천지만물의 상이 있고 천지만물의 색이 있고 천지만물의 성이 있다. 그러므로 작가라는 것은 천지만물의 한 번역관이며 또한 천지만물의 한 화가라고 할 수 있다. 네, 굉장히 그 연한과 좀 비슷하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욕은 천지만물의 성, 상, 그다음에 여기 뭐야 색, 그다음에 또 소리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한가 보면은 두 개가 같고요. 두 개는 이제 소리성과 색색자. 근데 이제 정경을 여기 이욕은 보니까 그 형상상과 그다음에 이제 성품성자, 그 성. 우리가 이제 그거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은 결이 좀 다르지만 또 같아요. 느낌이. 맞습니다. 천지만물의 성상, 색, 성이 있다. 그러니까 작가는 그거를 갖다가 옮겨내는 행위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일체예요. 요게 또 이제 바로 그 생태 글쓰기의 기본 어떤 정신이 이 안에 이렇게 이제 담겨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요 부분을 좀 더 제가 이거를 좀 이론화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 이제 노력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박수민 선생님의 연구가 좀 기대되네요. 이제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응원이 필요한 건데 응원이 아니라 이렇게 좀 프로젝트를 낼 때 자꾸 이게 이제 어떤 걸려요. 그래서 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암이 그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것도 한번 좀 읽어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신령스러운 지각과 예민한 깨달음이 있다고 남에게 잘난 척하거나 사물을 업신여기지 말게. 저들이 만약 약간이라도 신령스러운 깨달음이 있다면 어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겠으며 저들이 만약 신령스러운 지각이 없다면 잘난 척하고 업신여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냄새나는 가죽부대 속에 문자를 갖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많은데 불과하다네. 저기 나무에서 매미가 시끄럽게 울고 땅속에서 지렁이가 소리내는 것이 시를 읽고 책을 읽는 소리가 아니라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 초책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준 글인데, 이제 초책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제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나는 지각도 있고 깨달음도 예민하면서 어떤 사물을 좀 업신여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건데, 하나하나 새겨보면은 되게 저는 이제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우리 인간이 지식이라는 게 고작 그 냄새나는 가죽 부대에 지식 몇 개 알고 있는 거야. 예. 사실은 여기 이제 저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거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야. 그래봤자 그 가죽 부대에 문제 몇 개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게 굉장히 동의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연암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지만, 그 지식이라는 게 이 우주만한 지식에 비하면은 이 티끌만큼도 안 되는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절대 무시하거나 얕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각기 분야에서 다 서로가 다 잘할 수 있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저보고 만약에 뭐 핸드폰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라면 제가 핸드폰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잘 아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지식으로 남이 모른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우리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배운 것 때문에 이렇게 문자화된 지식만을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연암의 배움을 제대로 배운다면 지금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 각각이 다 공부고 그게 독서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야마다 다 잘 알고 있는 게 다를 뿐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자기의 지식으로 남과 우열을 다투어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자기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배워서 그게 이제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로 연결되는 예. 그런 배움이 이제 진짜 배움이라는 게 연암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봐요. 좀 결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그 탈북 청소년들이랑 뭐 멘토 멘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일단 멘토라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무슨 압록강에서 동생이랑 끈을 먹고 이렇게 중국까지 이렇게 총이 막 날라오는데 중국까지 건너가고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더라고요. 네. 그 경험들을 듣고 나니까 제가 무슨 한낱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 친구에 비하면 야, 그쵸? 내가 너한테 배워야지. 멘토 멘티를 바꾸자.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사람은 어떤 가장 중요한 거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예. 그런 생존, 실존 이런 걸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은 늘 이렇게 이론으로만 얘기를 하지 실제 이제 삶에서는 이게 적용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암이 그 지식인이 되게 위선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이해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식이 좀 이렇게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배움이 되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평범한 인간들이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맞습니다.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예. 그런 분들을 연암이나 이욕이 만약에 전을 썼다면 그런 분들을 전으로 썼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좀 함부로 남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네. 거는 좀 위험하고. 네, 맞아요. 그 겸손함이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이 연암 선생이나 이욕 선생의 공통점은 이렇게 다양한 삶의 빛깔을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그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뒤에 하여튼 멋있는 말 하나 있잖아요. 예. 매미가 우는 게 바로 실을 읊는 거고, 예. 지렁이 소리가 책 읽는 소리 아니겠는가. 우리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대서 다른 사물을 무시하지만 각자의 언어가 있다. 각자 사물도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저게 되게 이제 재밌는 게 지렁이가 그러면 소리를 내나? 사실은 누군가가 이제 지렁이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이제 그래요?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김 연구원님한테 한번 이 매미 소리와 지렁이 소리 한번 있으면 좀 찾아봐 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이제 부탁을 이제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번 준비를 해왔다 하니까 예. 한번 우리 저 지렁이 소리가 진짜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제가 지렁이 소리를 그 인터넷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이게 네. 많이는 없더라고요. 아직도 많이들 모르시긴 아마 하는데 지렁이 소리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예, 거예요. 저도 이걸 찾아보고 그죠? 나서 놀랐거든요. 네. 지렁이 소리를 제가 이게 마이크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리가 굉장히 크구나. 예.
소리가 이렇게 크답니다. 지렁이 소리가. 예. 네. 자, 이게 바로 지렁이 소리였어요. 매미 소리도 해보셨나요? 예, 매미도 소리. 있어요. 매미 소리는 워낙 익숙하니까. 예, 매미는 좀만 네. 듣겠습니다, 그냥. 예, 이 매미 소리를 가지고 시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이 실을 읊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라는 건데 예. 지렁이 소리 저는 이제 어릴 때 그저 시골이었기 때문에 퇴비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게 지렁이 소리였구나. 저도 이제 새삼. 저도 이제 요거를 읽어보고서 지렁이 소리가 있나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고 근데 옛날에 퇴비 속에서 나는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구나. 그거를 이제 새롭게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성음기관에서 나는 소리라기보다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이렇게 몸을 떨면서 나는 그래 소리더라고요. 맞아. 공명에서 나는 소리일 거예요. 예, 네. 그런 매미도 소리였어요. 공명의 소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다 이렇게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매미는 그러니까 매미가 울면은 이렇게 막 시끄러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예. 얘네들이 그리고 또 예전에들도 2, 3주밖에 못 살잖아요. 매미도. 맞아요. 저는 그 가을철에 이렇게 떨어진 매미를 보면은 죽어 있는 매미를 볼 때마다 또 어떤 생각에 많이 젖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이게 또 애상적으로 가는. 지금 이게 제가 이게 저 가을이 예. 지금 사이 우리가 이제 찍을 때는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예. 제가 가을을 탄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젖어들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결국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 소리 시끄럽다고 생각 말고. 그냥 이렇게 자연의 소리구나. 즐겁게 들어주시라. 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쭉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거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 해학과 뭐 그런 뭐 촌철살인의 네, 그렇죠. 뭐 또 메시지만 풍자. 네. 풍자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보니 정말로 이제 그 깊이 사물을 꿰뚫고 연구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그런 통찰이 나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약간 좀 신나고 흥분이 돼서 말도 막 이렇게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연암을 하면은 좀 어떤 좀 신나는 마음이 있어요. 예. 내가 배운 이 연암의 정신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예. 또는 어떤 그런 인간다움을 추구하는데 되게 이제 좋은 거구나라는 그 배움을 얻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내가 이렇게 좀 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제 첫 시간이라서 이제 흥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예, 그렇게 이렇게 하시죠. 이제 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같이 연암을 배우는 가운데 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같이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앞으로 15개의 강좌가 더 남았습니다. 네. 충분히 연암 선생의 삶과 작품들을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전문을 살펴보는 것이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책자를 통해서 또 아까 책에 갇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새는 네. 너무 책을 또 안 읽어요. 그러니까 네. 유튜브에서 이제 다시 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저희는 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첫 강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두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예.